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자, 오늘은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요, 조금 낯선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에 대해서 아시는 학부모님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아마 이 책은 대단히 낯선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레이코프라고 하는 버클리대 교수께서 쓰신 책인데요. 출판사는 와이즈베리 출판사입니다. 자, 이 책은 아마 중학생들이 보기에는 좀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고등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영역에서 진로 적성을 찾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독서 시간에 저를 도와주실 분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제 옆에는 독서는 이세훈이다. 자, 이세훈 쌤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항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말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방금 이렇게 말이 겹쳐가지고. 네네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책에 어떠한 관련된 내용이죠. 인지심리학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실 분으로서 최재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어요.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저희 교육진담이 요즘 계속 많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좋은 어떠한 의견들, 또 많은 어떠한 청취자분들의 격려가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좀 늦게 단문을 드리거나 반응을 보인다 하더라도 조금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좋아요, 댓글 이런 거 저희 되게 좋아하니까 하트 좀 많이 올려주시고 구독도 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이 맛에 사람들이 SNS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이 책은 열렬한 미국의 민주당 지지자가 쓴 책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떠한 진보 진영이다라는 어떠한 프레임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 저희가 후반부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민주당의 정책과 미국 민주당의 생각을 우리 학생들이 이해하라는 취지로 이 책을 선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근본적인 질문을 이제 던져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던지냐면 이런 겁니다. 공약과 정책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에게 도대체가 왜 투표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령연금을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후보가 있다고 치면은 그 노령연금을 없애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게 노인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이 그 후보를 열렬히 지지한다. 그러면 도대체가 자신의 이익에 배반되는 정책을 제시한 사람을 왜 지지하지? 라는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정치적인 형태의 어떠한 책이다라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대단히 많은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책이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책은 어떠한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세계적인 어떠한 유행하는 어떠한 흐름을 반영을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우리 최재환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 조지 레이코프가 되게 나름 의미 있고 유명하신 그런 분인가요? 예, 엄청 유명하신 분이죠. 엄청 훌륭하신 분이고요. 언어학계에서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제 현대 언어학, 이제 여러분들 조지 레이코프는 조금 낯서시겠지만은 노엄 촘스키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엄 촘스키도 마찬가지로 언어학자죠. 그러니까 이제 노엄 촘스키가 현대 언어학의 거의 시조이자 이제 황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레이코프는 노엄 촘스키가 가지고 있는 노선과는 좀 다른 식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노엄 촘스키는 동부에 있는 MIT 대학에서 이제 하고 계시고요. 요분은 서부에 있는 버클리 대학에서 서로 이제 다른 이제 언어학 이론을 싸우면서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원래 조지 레이코프가 저 제자 아니신가요? 그렇죠. 조지 레이코프 MIT 나오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지만 50년대 후반 이후에 그 노엄 첨스키가 변형 생성 문법이라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현대 언어학 체계를 들고 나오면서 MIT 대학에서 이제 그거를 가르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MIT 대학에서 그 노엄 첨스키한테 변형 생성 문법을 배우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첨스키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레이코프 같은 사람이죠. 어느 시점에서는 첨스키한테 배웠지만 이제 중반부터는 첨스키 언어학에서 조금 이제 반대하는 성향이 난 거죠.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언어학을 하게 된 거죠. 원래 스승을 넘어서야 좋은 학자가 되는 그 또 이제 레이코프도 있고, 제가 이상해서 되게 웃겨요 저도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전문적이신 분인데 조한 브레슬런이라는 분이 있어요. 스탠퍼드 대학 언어학과 교수인데 그분도 이제 첨스키 제자였는데 첨스키 이론에 반대해서 마찬가지로 서부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이론을 전개하셨죠. 가장 큰 그 차이점이 뭐가 되나요? 예. 저희가 이 고품격 방송이죠. 어차피 무섭다. 어차피 그 청취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건너뛰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예. 고품격 방송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얘기가 조금 길 수 있어요. 길 수 있는데 인지 언어학에 대한 얘기랑 그 관점에서 이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길지만 그래도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 책 이해하시는데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학생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거를 이해하는 게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얘기를 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엄 첨스키한테 이제 반대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인지 언어학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사실 노엄 첨스키를 좀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둘을 비교해서 이해하는 게 좀 제일 좋은데 첨스키 언어학이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수정과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조금 이제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첨스키는 이제 우리 사람 머릿속에 보편 문법이 들어있는 언어 습득 장치가 선천적으로 우리한테 전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현대 언어학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유전적으로 우리한테 선천적으로 전해져 있는 머릿속에 있는 보편 문법이 어떤 건지를 밝히는 게 현대 언어학의 임무다.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요? 그렇죠. 보편 보편 문법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우리가 왜 사람이라면 말을 거의 이제 하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간다 그래서 미국 말을 못 배우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언어와 상관없이 그 환경이 주어지면 말을 배우는 거니까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한테 동일한 보편 문법 체계가 머릿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외국어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언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잖아요. 말을 배우기 힘든데 어린애들이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교육을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히 전문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시간에 언어를 금방 배우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봐서는 사람들 안에 선천적으로 보편 문법이 내장돼 있어야지만 그런 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첨스키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틀인데 여기서 이제 인지언어학이 제가 한 3가지 점에서 좀 다른 점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가 언어의 모듈성이라는 측면이고요. 두 번째가 의미와 통사의 독립성이라는 측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언어와 사고의 관계. 요 3가지 지점에서 좀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언어의 모듈성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본다면 모듈이 이제 뭐냐면 특정 기능만 하는 어떤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만 하는 거. 그런데 얘는 그 기능만 하고 다른 애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는 애예요. 이런 거죠, 이런 것도 LG G5의 이 하이파이 모듈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영역 특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일만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는 캡슐로 쌓여 있다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다른 애랑 상호작용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얘기만 하는 거죠. 근데 첨스키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적으로 우리한테 언어 습득 장치가 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모듈이 우리한테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첨스키는. 그러니까 언어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지 체계에서 언어만 담당하는 모듈이 있어서 다른 거랑 연결되지 않고 오로지 언어만 배우는. 네, 그렇죠. 언어만 배우는 모듈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애들이랑 상호작용하지는 않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어디서 정보를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내놓으면 그게 우리가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다른 인지작용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이제 언어 모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윌리엄스 증후군이라고 있는데 지능이 굉장히 낮은 정신지체거든요. 그런데 말은 멀쩡하게 잘해요. 또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다른 이제 인지 기능은 잘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걸로 보면 언어가 따로 독립적인 하나의 모듈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인지 언어학은 언어의 모듈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어 능력이 인간의 일반 인지 능력 안에 포함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념,
아니면 세상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참스키는 이제 언어의 모듈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인지언어학에서는 언어의 모듈성 자체를 주장하지 않고 인간의 일반 인지 능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는 거. 일단 이게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의미랑 통사가 이제 독립되어 있다라는 가정인데, 그 여러분들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언어의 자의성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형식이랑 의미가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과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사과라는 말을 꼭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형식이랑 의미가 이제 독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스키가 문장의 형식적인 측면, 그러니까 이제 문법이죠. 통사랑 의미랑은 서로 독립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스키가 드는 유명한 예가 무색의 녹색관념이 맹렬히 잔다 라는 거거든요.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의미상으로는 우리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사실 독립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런데 인지언어학에서는 이 통사체계랑 의미체계가 사실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형식과 의미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의사소통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사실 의사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미를 만들어내고 소통하는 게 중심이고, 거기에 독립적이지 않고 거기를 바탕으로서 어떤 이제 언어의 문법체계 형식이 생겨난다 라고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의미랑 통사가 독립적이지 않다, 상호작용한다 라고 보는 입장이고, 통사는 맥락에 따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으면 이제 의미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구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 마지막이 좀 중요한데 언어와 사고과의 관계예요. 아까 이제 모듈에 관한 얘기가 나왔는데, 모듈을 이제 받아들인다면 언어와 사고가 사실 좀 독립적으로 사실 작용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치? 언어 모듈과 다른 인지 능력과는 서로 독립적인 기능인데,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인간의 일반 인지 능력에 이제 언어가 포함된다고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사람들의 사고를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또 반대로 언어 구조에 사람들의 사고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 이런 상호작용 자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죠. 참스키 언어과 달리.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언어와 사고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지점에서 레이코프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메타포예요. 은유예요. 은유는 이제 여러분 문학 작품에서 은유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뭐 내 마음은 호수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게, 은유라는 게 문학 작품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일상 언어 생활에도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뭐 사랑에 빠지다, 뭐 그건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뭐 등 해가지고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데 빗대서 하는 식의 은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실은 일상 언어가 굉장히 은유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우리의 사고 과정도 굉장히 은유적인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라고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포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고, 레이코프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메타포가 우리 사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이런 이제 정치적인 저작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이 책 해설에도 나오지만 참스키나 레이코프나 둘 다 공교롭게도 굉장히 정치적인 그 입장표명을 좌편이죠. 네,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하는데, 사실 참스키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이나 참스키 언어학은 사실 공통 접점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좀 별개로 얘기하는 건데, 레이코프는 자기가 주장하는 언어학 이론을 바탕으로 사실 정치적인 논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책도 역시 그런 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고품격 방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좀 가라앉혀 놓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참. 네. 아닙니다. 그 지금의 요 그 한 10분 정도 이야기 되어지는 거는요, 이 책을 다 읽은 학생들에게, 청취자분들 꼭 그 요 10분 동안의 요 방송을 꼭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방송의 한 10분 정도 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된다면, 학생들이 어렵지만 뭔가 대충 느낌이 와라는 말을 탁 아마 트이는 느낌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의 말을 들었는데 너무 잘 이해가 돼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볼 거 없이 심리학과 지망하거나 언어학과. 언어학과를 지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국문과도 상관없어요. 예. 철학과도 괜찮습니다. 철학과가 예. 아주 좋은 선택이죠. 아니 뭐 다 가도 돼요. 이 정도 이해하는 학생이 못 갈 때야. 네, 사실 다 가도 됩니다. 그렇다면은 뭐 쉽게 이제 청취자분들께 이 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범주적인 어떠한 부분이죠. 언어학에 대한 어떤 학문적 계보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이코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언어와 사고의 과정,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단어가 우리의 생각을 오히려 규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고가 언어를 규정하는가, 언어가 사고를 규정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 레이코프가 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언어가 우리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규정을 하는 그러한 경향들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시각으로도 볼 수 있나요?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다 둘 다 네, 상호작용한다고 둘 다 상호작용하니까. 그런다고 예. 봐야죠. 예, 그러면은 요 어떤 책인데요. 공교롭게 이제 사실 코끼리는 미국 공화당의 상징이죠. 그렇다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심리학 용어잖아요. 심리학 개론 책 처음 펼쳐보면은 뭐 코끼리 하나 그림 그려놓고 뭐 생각하지만 이런 거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은데 수십 년 전에. 그 맥락은 근데 이제 이 책으로 더 유명하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담이지만 예. 그 놀란 감독의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인셉션 보면 실제로 이 대사가 나오죠. 예. 예, 예. 난 근데 왜 갑자기 어린 왕자가 생각났지? 예, 어린 왕자 그 모자 같지 않아요? 이거? 예, 그렇죠. 예, 그렇죠. 보아뱀. 선생님께서 저기 어린 왕자 보시고 지금 심리학 얘기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별 생각 안 났어요. 네, 그러면 세연쌤,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떤 학년한테 가장 적당할까요? 사실 청취자분들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이 책을 너무나 감명 깊게 중학교 때 읽었던 학생을 초빙해서, 도대체 너는 중학교 때 이걸 왜 그렇게 감명 깊게 읽었어? 라는 이야기를 한번 꼭 들어보고 싶었는데, 역시, 특목고 학생은 바쁜 나머지, 오늘 사교육 시장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책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중학생도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중학생이 봐도 되고 뭐 고등학생이 봐도 되는데 지금 우리 최재한 쌤의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청취자분들은 야 이거 우리 애가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어떤 생각 혹은 언어학이라든가 뭐 심리학 쪽 관련된 그런 것만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시겠는데 저는 굉장히 이 책이 범위가 넓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는 이 책은 생물학과를 지망하는 학생도 한번 읽어볼 수 있고요. 뭐 의대, 뭐 정신과 의사가 꾸민 학생들도 읽어봐도 되는 거고요. 정치학이 꾸민 학생들 거의 필독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언어학 하는 학생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심리학 관련된 학생들도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언론 정보 뭐 무조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필독서에 어떠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책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책을 100% 다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런 학생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면 저는 뭐 이 책에 대한 해법을 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책을 쭉 읽은 다음에 본인이 아마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아마 보게 되는 그런 챕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분야가 우리 아이의 전공 적합성, 다시 말해서 진로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관심 기울이는 분야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책의 어떤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책으로서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확장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뭐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일단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세훈쌤, 우리가 흔히 프레임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유행어를 시켰죠. 프레임이라는 말에 대한 유행을 이제 시켰는데 세훈쌤은 이 책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책이 10주년 전면 개정판이잖아요. 어쨌든 10년이 넘었다는 얘긴데 이게 책이 처음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사실상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정치판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있었는데 다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조금 특별하게 생각됐던 부분들은 뭐냐면 이 조지 레이코프가 사실 뭐 저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방금 이제 재환쌤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촘스키에 이렇게 대항하는 혹은 뭐 반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이 사람 참 용감하네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저는 이 책을 처음 딱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인지 언어학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건 이 책의 이 책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 다음에 초반에 보면
그 막 뇌의 얘기가 계속 나와요. 뉴런의 어떤 뉴런이 활성화되고 어떤 부분이 죽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그걸 몰라도 책을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얘기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 물론 자기의 전공 분야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왜 나왔는가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책의 구성이 굉장히 전통적인 구성을 띠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통적인 구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람이 은유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은유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던 학문이 수사학이에요. 근데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수사학의 아주 기본적인 맥락을 따라가고 있는 책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수사학은 어쨌든 설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학문이고 이 책은 누군가를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책을 제가 이걸 2번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확실히 이 서양 쪽에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미국 쪽에서는 고전 수사 교육들이 어쨌든 교양으로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책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아 이거 어저께 보기 시작했는데 2번 봤어요. 어저께 읽기 시작해서 2번 읽었어요. 당황한 거예요, 당황. 그렇죠. 당황. 예, 2번 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막 오랫동안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지금 보세요. 제가 2번 읽었어요 하는 순간 신뢰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아 이거 그래도 괜찮다. 이게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한 프레임, 메타포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어저께 샀는데 2번 읽었어요라는 이 추임새. 그러면 이 책이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영감을 주었겠구나라고 청취자분들이 믿게 만드는 것. 이게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어떠한 메타포입니다. 2번, 그 짧은 시간에 2번을 봐서 이 사람이 반드시 얘기하면 좀 믿을만한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이제 표현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청취자분들이 이 어떠한 언어적인 내용을 듣고 이제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갖게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겨우 한 번 봤고요. 저 어저께 너무 바빴고요. 중4, 고3 학생들 자소서 때문에 너무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그런 짓을 하지 않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봤습니다. 저에게 새벽은 7시인데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사실 많이 추천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추천을 했던 그런 책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단어는 왠지 느낌이 좋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렬하다. 다시 말해서 지구온난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기후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가 시급한 문제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연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후변화라는 어떠한 말을 하게 되면 기후가 주어가 되지 않습니까? 기후가 어떤 주체적인 어떤 표현이니까 인간이 기후변화에 뭘 어떻게 개입할 수가 있어? 그건 기후 자체의 변화가 아닌가? 라는 어떠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고 보다도 좀 부드럽고 어떠한 느낌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급한 느낌을 주지 않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써야 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기업의 이윤이 축소된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들은 기후변화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다. 그런 어떠한 말들 속에서 이제 이 책의 저자는 공화당이 자꾸 기후변화라는 말을 쓰는데 민주당이 왜 자꾸 이런 말을 써주냐 이런 것이 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어떠한 말들을 갖다가 진행을 해주면서 앞부분에 다양한 형태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유기적 인과관계라는 어떤 그렇죠. 개념이 굉장히 좀 색다른 개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가 직접적인 형태의 인과관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인과관계,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물이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어떠한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따라서 이 논리 유기적 인과관계 이론을 채용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지구온난화가 카트리나의 어떠한 폭풍에 의한 피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을 좀 진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앞부분이 좀 굉장히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야기다. 다양한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느끼는 건데 이제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미국 정치와 미국 현실에 대한 문제를 갖다 놓고 이 책을 쓴 거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넘어가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다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해되는 것만 읽어도 되는 책이다. 오히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땐 좀 가볍게 좀 이 책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시사점을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제시해주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책에 보면은 뭐 그 루소의 줄리라든가 그 다음에 피케티의 책을 이 사람이 어떤 한 챕터를 활용해가지고 이 피케티의 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경제학을 또 선택했던 학생들, 사회복지를 선택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 중에서 피케티의 책을 읽었던 학생들은 또 이 책에서 또 다른 형태의 영감을 얻을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첫 번째 책으로서는 이제 멋지기 때문에 놀러 왔지라고 하는 책은 어찌 본다면 이제 중학교 학생들에게 이제 우리나라에 관련된 형태의 문장가를 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떤 취지인 거고, 그 다음에 어떠한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저희가 선택한 어떤 사회학적인 부분, 어떤 인문 철학에 관련된 형태의 조금 어려운 책으로서 첫 번째 선택한 책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이 책은 상당히 어떠한 학생들에게 읽을 만한 가치가 다양히 많이 있다. 뭐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는 넘겨라. 그래도 되는 책이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라. 이해가 되는 챕터를 반복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봐라. 뭐 이렇게 저는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생물학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감정이입에 대한 이야기도 또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앞서 제가 드렸던 질문을 이 사람은 답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데 왜 도대체가 자신에게 손실을 끼치겠다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레이코프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투표를 이익을 갖다 놓고 투표를 하진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어떠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가치에 대한 문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결합에 대한 문제를 일단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끝없이 공화당이 어떠한 형태의 언어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끝없는 어떠한 동질성을 부여해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의 가치라고 믿게 만든다. 뭐 이런 어떠한 논리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하나의 어떠한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트럼프가 된 게 그냥 단순하게 된 게 아니었구나. 그간 미국 정치와 미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일들이 나타난 결과물이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문제가 되진 않겠구나. 재선도 잘하면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어떠한 생각이 사실상 좀 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어떠한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테러에 대한 언급도 있고요. 9.11 테러에 대한 어떠한 이 사람의 어떠한 생각들도 있고, 의료보험 문제라는 것들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오바마 케어에 대한 어떠한 말을 오바마가 한 게 아니라 공화당이 이제 이 조어를 만들어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고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근에 이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문이과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이과 통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택 이수제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프레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할 거냐 상대평가로 할 거냐라고 하는 이 프레임의 전선이 그어지는 것 때문에 정권 초창기에 교육 문제에 대한 어떠한 온전한 어떠한 올바른 어떠한 이야기들과 담론의 어떠한 기회들이 좀 상실되어 간다. 뭐 이런 어떠한 아쉬움이 있었던 건데, 그런 것들도 또한 하나의 이론적인 어떠한 설명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니까 뭐 김진혁님, 뭐 손석희님, 조국, 뭐 황강훈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이렇게 쭉 자신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이제 쭉 이제 책 뒤에다가 이제 글도 쓰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장면이 세훈 쌤
학생들에게 쭉 한번 읽혀주고 좀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떤 한 부분을 딱 골라가지고 뭐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앞부분은 한번 뭐 읽어볼 만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근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제 거기에 대한 예시들, 실제 사례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라서 뒷부분까지 넘어갔을 때는 이해하지 못할 만한 상황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뭐 이해가 잘 안 가면 반복해서 읽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좋아해.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야, 쟤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쟤 왜 저래? 사랑이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 갑자기 모든 것들이 사랑의 방식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이 했던 모든 행동들이 그 말에 맞춰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방식들이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프레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어떤 명칭을 가지고서 싸움을 벌였던 것들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미 뭐 2000년, 3000년 전부터 어떤 그 행동을 이름을 뭘로 붙일 것이냐, 거기에서부터 전쟁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등장하는 것처럼 여기서 나왔던가 아니면 레이코프의 다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뭐지? 삶으로서요. 아니 그거 말고 이기는 프레임, 다른 사람이랑 같이 썼던 것 같은데, 그 책은 제가 도서관에서 이렇게 전자도서관에서 어제 금세 빌려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그 책에서도 나오지만 사형을 살인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처벌로 볼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사형을 국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부르는 경우에 사람을 죽였다라는 굉장히 도덕적인 가치를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쟁점을 만들어서 싸우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인지심리학, 인지언어학 뭐 이런 쪽을 다루지 않더라도 굉장히 오래 전에 네, 그렇죠. 그걸 갖고 해결문의를 장악하려는 시도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렇게 봤을 때 사실은 저는 이 언어와 사고의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학문적 계보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레이코프의 생각에 대해서 상당 부분 내가 평소에도 이 사람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해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어떤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어떠한 사례를 들어준다면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가 신분제 사회가 동요를 하게 됩니다. 춘향전을 보듯이 그때 이제 물론 이제 18세기 작품이지만 임난이 이제 17세기거든요. 17세기, 18세기서부터 이제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제 학교에서 배우다 보면은 신분제가 동요한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분제 동요에 이제 여러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선조 임금과 당시 지배층이 도성을 버리고 3번이나 이제 도망을 갔지 않습니까? 한양을 한번 버리고, 그 다음에 개성을 버리고, 평양을 버리고, 의주를 가는 과정에서, 역사적인 내용을 좀 살짝 언급해 드리자면, 백성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국왕이 나라를 버리고 도성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가를 버리고 백성을 버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이제 펼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돌을 던지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조선시대 최고의 포악한 군주였던 연산군이 유패를 당하러 갈 때에도 백성들은 구경을 할 뿐 돌까지 던지지는 않았어요. 그 포악한 군주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았었는데, 왕이 몽진을 해서 도망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돌을 던지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일종의 저는 프레임이 깨졌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신분제가 유지가 되기 위한 것은 지배신분과 피지배신분이 있는 과정에서 피지배신분의 끝없는 어떠한 프레임을 선전을 해준 거죠. 너희는 천하고 우리는 올바르고, 우리의 올바름과 도덕을 너희는 따라야 되고, 너희는 아직은 부족한 존재인 거고, 우리는 보다 더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되고, 어쨌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위기의 상황이 만들어지자 그들이 어떤 행동적인 부분들에서 나타나는 모습들 자체가 실제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 때 백성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저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구나라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기존의 지배층이 만들어냈던 프레임이 서서히 깨져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도 한번 넓게 한번 바라봤어요. 지 멋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책을 원래 읽으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떠한 부분인 거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임난 이후에 광해군 때 허균이 홍길동전을 지었을 때 당시 지배층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능지처참에 참여를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에 대한 어떤 격렬한 처벌을 한 것도 어찌 본다면은 지배층의 강력한 프레임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좀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학생들도 이걸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막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문득 이것이 맞든 틀리든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떠한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관심이 사랑에 있었군요. 그렇죠. 예, 세호쌤은 이제 사랑에 있었던 거고.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이제 재환 쌤한테 한번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사람이 핵심층적이고 핵심적인 이성을 두고 정신이나 마음이 아니고 뇌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뇌 속에서 수행되는 물리적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뇌에서 실제로 뭐 생각이 이렇게 인지과학 쪽에서는 어떤 마음이나 정신에 대해서 따로, 그러니까 마음이나 정신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뇌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많은 건가요? 그거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아니 이분이 가지신 어떤 이제 배경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있지만 이제 마음이 이제 뇌와는 별개로 사실은 연구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뇌로 다 물리적 작용으로 환원된다, 아니면 그걸 기반을 한다, 수반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신경과학적인 배경으로 뭐 환원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로 다 설명을 하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이걸 딱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거를 이 사람이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얘기를 일단 붙이는 그렇죠. 순간부터 거기에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그렇죠. 경우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꾸 뇌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신뢰도가 그렇죠. 높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뇌과학 자꾸 언급한 게 사실 요즘의 어떤 트렌드가 사실 그런 식의 자연과학적인 근거를 듣는 게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요즘 인지과학에서도 예전에는 이제 뇌 신경과학 같은 거를 별로 언급하지 않은 상태로 이제 연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뇌과학과 꼭 연관시켜서 연구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이 늘어났고, 또 그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이분이 계속 이제 신경과학적 얘기를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92쪽하고 93쪽이죠. 그 92쪽서부터가 쭉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분야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개념을 신경계의 어떠한 작용으로부터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색다르고 뭔가 좀 이렇게 신선한 그런 느낌이 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이 우리 세훈 쌤이 말했듯이 정말 그럴싸했어요. 공감도 생물학적인 능력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비유를 들자면 세월호 사건을 보고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신경계 작용에 있어서 활성화되는 어떤 작용이 있는 거고, 거울 뉴런가가 있는 거고, 그걸 보고도 별로 느낌이 없는 사람은 이 뇌가 신경계에 되게 이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로 몰아가는 경우가 그런 거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너는 솔직히 말하면 좀 따뜻하지가 않아. 너는 뇌가 활성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공화당 애들은 뇌가 활성화되지 않았어. 뭐 이런 나중에 이제 뒤로 가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결론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좀 이렇게 학생들이 어떠한 미리 이것이 뭐 진보냐 보수냐, 진보가 오르냐 보수가 오르냐의 느낌으로 전 이 책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안 보고 설명을 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끝없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던지는 이 책 속에서의 질문만 갖고도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몇백만 원짜리 소논문 이렇게 막 고민하잖아요. 이 주제 여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정치자분들이 괜히 학원 가고 사교육 시장에 가가지고 이상하게 당하지 마시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여기서 나타나는 어떠한 즐거운 고민들과 질문들에 대해서 자녀분들도 비슷한 형태의 어떠한 고민을 하는 영역이 있으면 그게 하나의 어떠한 학생의 전공에 관련된 어떠한 진로를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뭔가를 탐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형태의 어떤 주제들을 제공을 해준다. 뭐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감정이입을 생물로 보는구나. 역시 그 대목이 정말 짜릿했죠. 저는 읽으면서 그러니까 제가 약간 반성한 느낀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게 결국에 이제 도덕적 가치가 중도는 없다. 어쨌든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이거나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에 맞는 것들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듣고 싶은 것만을 들으면서 거기서 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아마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가치들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렇죠. 나한테 중요했던 것만을 받아들이면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걸 고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못 좀 고친다고 나오잖아요. 이 책에서는 못 고친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못 고친다고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하자. 오랫동안에 노력을 하자. 노력도 노력인데 이제 중요한 게 못 고치는 것보다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구나를 인식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이런 어떤 단어를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 그 긴 과정이 있으면 고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하면 언젠가 고쳐져요, 사람은. 그러니까 중도는 뭐 없다라는 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있을 뿐 어떠한 특정한 영역에서의 어떠한 중도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 또 이렇게 말을 해서 정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많은 형태의 어떠한 표현들을 좀 주었던 그런 책이 아닌가. 뭐 환경, 뭐 테러를 통해서는 어떠한 이슬람과의 어떠한 종교적인 갈등 이런 뭐 수많은 어떤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홍모 씨 같은 경우가 나쁜 사람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의 도덕적 가치는 그거라고 진짜 굳게 믿고 있을 거야. 그렇죠. 모두는 당연하죠. 도덕적이다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나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위선이 아니었던 거야. 그냥 만나보면은 다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누구나 만나면 만나서 오랫동안 만나서 나쁜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그런 식의 어떤 표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느 쪽이 됐든 굉장히 전략적인 접근은 분명히 그건 필요하겠다. 뭐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본인은 걔도 본인의 생각이 걔는 있는 거죠. 자기 나보고 옳지 않다고 생각할 건데 뭐 그러면 서로 얘기하면 서로 안 들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한 것이 사실은 이제 합의될 수 있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고 민주주의 사회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내가 틀렸을 때 나의 생각이 좀 아프지만 좀 바꿔줄 수 있을 정도의 사회가 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성숙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이 책과는 다른 또 다른 책이 있죠. 뭐 논증의 법칙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그 책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다루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청취자분들 정말 방송을 제가 한 방송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독서 방송은 제가 해놓고 제가 들어요. 그러면은 지난주에 내가 왜 이걸 이렇게 얘기했지? 뭐 이런 게요. 막 스멀스멀 막 나와요. 지난번 방송만 하더라도 우리가 그 셰익스피어의 어떠한 그 시점에 대한 베니스의 상인에서의 어떠한 베네치아와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용비어 청과 어린 청강지곡이 웬 말입니까? 정철의 관동별곡이 나오면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거 순간순간 생방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 정말 자칫 잘못하면 너무 아쉽고 또 끝나고 나면 이런 말도 좀 더 했으면 하는 것들이 좀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보다는 앞장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 방송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어떠한 생각들과 또한 좋은 책들과 이 책이 학생들에게 읽혀졌을 때 어떤 가치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한번 꼭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빼놓지 않고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 책에 대한 어떠한 높은 효용성이 있다. 적어도 대학 입시의 효용성이 있고 학생들의 수많은 형태의 생각에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의 거리들을 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영역과 전공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학생들이 많은 부분 이 책을 한번 접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진보와 보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이 책을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의 과정과 설명의 과정을 통해서
타인을 설득해 가고자 하는 이 책의 어떠한 진짜 가치를 좀 한번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많이 흘렀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거나 좀 당부해보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재환쌤 한마디 해 주시죠. 네, 이 책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식상했다는 거는 좀 바꿔 말하면은 그 정도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면 그냥 교양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이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까도 했지만 언어가 그 단어 하나만의 역할이 아니고 사실 그 단어가 굉장히 다른 단어들, 다른 개념들과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좀 섬세하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 같은 것도 좀 한번 들여보시면 어떨까라는 뭐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쉽게 내뱉는 어떤 명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명칭들에서 자기 생각이 굳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명칭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게 혹시 내 생각을 가둬놓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이 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좀 흠뻑 빠져들었다라는 느낌을 저는 이제 받은 것 같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든 도망을 갈 생각으로 생각의 나래를 계속 펼쳤는데, 세훈쌤은 이 책 속에 좀 이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고, 재환쌤은 또 이 책을 자신의 전공 분야적인 어떤 해석을 통해서 이제 바라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나름 이 책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는 책이다. 뭐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그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저희의 세 번째 독서 방송, 교육진담의 세 번째 독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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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